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국어 담당하는 김미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되게 조용하신데요. 좀 날이 더워서 그런가. 그리고 오늘 저는 또 간만에 어머님들 만난다고 해가지고 간만에 꽃단장을 하고 제가 올해로 그 강의공력은 지금 한 20년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 10년 전 사진인데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오늘 제 브로셔가 있을 건데 거기 이제 오늘 PPT로 띄워드릴 내용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내용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또 처음 오신 어머님들은 자료에 이 내용이 없을까 봐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시는데 모든 내용이 다 이제 브로셔 안에 들어있고 그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논술의 길이라는 책자가 하나씩 들어있을 텐데 거기 안에 이제 세부 사항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근데 올해 아마 저희가 초반에도 설명회를 했었어 가지고 그때 오셨던 어머님들 있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 올 초에 했던 설명회 오셨던 어머님들 계세요? 많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은 아마 오늘 처음 오셔서 듣게 되시는 학부모님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꼼꼼하게 제가 그럼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럼 일단 저희가 이제 약수령 논술이 요즘 왜 인기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뽑는 인원이 사실 5년 전에 약수령 논술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때도 사실 첫 해부터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천대를 필두로 약수령 논술이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더 늘어가지고 지금 한 4,200명이 넘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합치면 4,200명이 넘는 숫자 의 학생을 지금 모집하기 때문에 매년 기본적으로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약수령 논술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커졌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서울을 조금 바라보기 힘들다 아니면 좀 간당간당하다 요랬던 3등급에서 이제 5등급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약수령 논술로 역전을 해서 합격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어머님들께서 보통 이제 6월 모의고사 우리 학생들 다 치렀잖아요. 그래서 6월 모의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관심도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가천대학교가 1,000명 이상을 기본적으로 뽑고 그리고 2년 전에 지금 상명대도 가천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국민대까지 들어오면서 갑자기 약수령 논술의 파이가 확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동덕여대가 확정이 돼가지고 인원이 더 늘어났고 내년에는 사실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인하대라든지 한성대, 한양대, 에리카까지도 내년에 보기 때문에 그만큼 약수령 논술이 요즘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도가 딱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6월 모의가 이제 끝나고 여름부터 보통 확 집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일찍부터 시작하는 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부터는 만약에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번 여름부터 해도 저희가 11주 컷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달랑 11번 수업 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름부터는 더 늦는 구조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문항수를 일단 보여드리면 왜 이제 가천대가 가장 중심이냐면 가천대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천대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처음 이제 문항수가 나왔을 때 9개, 6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어와 수학 두 과목을 보는 구조로 이제 계속 움직이는 구조인데 9개, 6개가 뭐냐면 인문계는 국어가 9개, 그리고 수학이 6개, 그 오히려 그 자연계는 반대로 수학이 9개, 국어가 6개 구조로 3대 2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이 치우칠 수가 없는 거죠. 크게 국어, 수학이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문항을 기준으로 그동안 쭉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가천계가 문항수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5개라서 9개, 6개 구조가 움직였는데 한 문제 한 문제씩이 줄어서 지금은
여덟 개, 아홉 개, 여덟 개, 다섯 개 구조로 이제 한 문제씩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문항수가 줄었어? 게다가 시간은 그대로 유지를 해. 그럼 난도가 좀 쉬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죠. 80분을 유지하면서 한 문제씩을 줄인다? 이거는 문항당 난도를 조금 올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지금 약수령 논술이 시작할 때 가천대, 삼육대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들로 시작을 했다가 2년 전에 상명대 들어봤죠? 작년에 국민대가 들어가면서 경쟁률이 확 늘었어요. 작년에 국민대 경쟁률 혹시 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작년에 평균을 보면 국민대가 130대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왜냐면 이제 약수령 논술이 또 인기가 많은 게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가 물론 있지만 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아이들이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수시를 쓰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국민대도 들어가고 상명대도 들어가고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약수령으로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항수가 한 문제 한 문제씩 줄어주면서 문항당 난도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항을 이제 보여드리면 가청계는 그래서 이제 8대 5 구조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남대가 이제 작년부터 다시 부활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8대 2 구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명대가 8대 2로 시작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리고 국민대가 8대 2. 8대 2라는 건 뭐냐면 인문계 학생 국어가 8개. 그리고 수학이 2개. 그럼 문항수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연계는 반대인 거예요. 수학이 8개고 국어가 2개이기 때문에 이건 어머님들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전 약술은 9대 6 구조, 그러니까 3대 2 구조가 많았다면 지금은 8대 2로 넘어가면 실제 인문계 학생은 국어에 좀 강점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좀 선점하겠다는 의도고 자연계는 오히려 반대겠죠, 그죠? 수학을 좀 강세가 있는 친구들을 대학교에서 뽑고자 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조금 편안한 인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대까지 보여드리고 근데 이 모든 자료는 저희 다 책자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올해 새로 등장하는 동덕여대 같은 경우 인원수 확인하시면 되고 삼육대가 원래 가천대와 삼육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삼육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지원이 굉장히 높고 삼육대도 작년에 아마 경쟁률이 50대 1 정도가 평균이 넘었을 거예요. 상명대 같은 경우 70대 1이 나오고 가천대는 1000명대인데 불구하고 45대 1은 계속 유지를 해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이 그만큼 높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명대도 8대 2 구조 그리고 서경대는 4대 4 이 구조가 나오는데 이거 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을지대가 또 7대 7 구조인데 어머님들 중에 사실은 을지대 지망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을지대가 보건 쪽에 강세가 있는 학교입니다. 간호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실제 을지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가 파이널 할 때도 이제 대학별로 마지막에 파이널 할 때 생각보다 을지대 파이가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을지대가 이렇게 관심 높구나. 왜냐 아무래도 보건 쪽이나 이런 과 관심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을지대 같은 경우가 반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학생들마다 강점이 되는 과목이 좀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는 수학이 강해.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는 오히려 수학도 괜찮지만 국어가 또 괜찮아 하면 자신의 이제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서 대학별로 문항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잘 반영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저희는 어떻게 판별하냐면 물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파이가 좀 잡히면은 테스트를 이제 샘플로 계속 꾸준히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점수가 되게 명확히 잡혀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 이제 여름방학부터 봤지만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 이상씩 막 듣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실제 냉정하게 봤을 때 성적이 굉장히 명확히 잡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는 상위 10%가 유지되는구나. 너는 상위 20% 정도 라인이구나. 아니면 너는 평균 정도 수준이구나. 아니면 너는 국어가 강세가 있구나. 너는 수학이 강세가 있구나. 어느 정도 판별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언하기도 나중에는 편리해요. 그래서 물론 학생 본인이 자기가 강점 있는 과목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성적으로 받아보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차분히 준비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 이제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출제 범위는 독서와 문학이 메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능과 같습니다. 지금 수능도 독서와 문학이 메인이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화작과 문법 중에 선택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독서 문학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 여기 보면 이제 화작이 모두 다 들어있는 구조가 나오는데 화작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가천대라든지 이런 데 화작 문제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런 건 솔직히 깔아주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작 문제는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문법이에요. 문법. 왜냐면 문법은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약술에서도. 근데 문법을 수능에서 선택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매해 이 문법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문법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교과서에 포함이 됩니다. 음운 변동이라든지 품사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사실 고1, 고2 때 반드시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수능 국어에서 언매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대학교에서 충분히 이 문항으로 판별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랑 수업을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는 화작이 선택인데 어떡하나요 하면서 상명대 써도 되나요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함부로 너 선택 화작이야 그럼 문법 하나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과별로 합격권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15문제를 기준으로 수학 국어 합쳐서 이렇게 15문제 기준으로 어머니들 그 브로셔 보시면 모든 과별로 이제 그 다르잖아요. 그죠? 합격 컷이. 근데 대개 15문제면은 11개 정도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합격권 안으로 입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국어 같은 경우는 만점을 목표로 하면 더 좋고 아니면 한 개까지를 목표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 개까지가 목표인데 얘가 화작을 선택했다고 해서 야 문법 쿨하게 넘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문법 하나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도 진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대신에 막 문법 문제가 미친 듯이 어려워가지고 막 수능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에서만 좀 정리를 해서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만큼의 수준을 아이들이 홀라당 까먹은 상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만약에 문법이 들어가는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라이트하게 내용 정리까지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한 문제를 맞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 브로셔 안에 뒤에 보시면은 대학별로 이렇게 좀 쪼개놔서 이게 보기 편하시라고 동그라미 세 뭐 제 브로셔 안에 있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독서 문학, 문법 화작이 인문은 모두 골고루 들어가는 구조. 왜냐면 얘네가 이제 거의 메인으로 가장 오랫동안 한 학교가 가천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의 문제 유형이 거의 가천대와 유사하게 잡힌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한 학교의 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늘어가면 비슷한 유형으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 독서, 문학, 언매 화작이 골고루 나오는 구조고 사실 문법이나 화작이 이제 문항수가 적고 무조건 메인은 독서와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독서와 문학이 메인 구조고 그리고 이제 자연계를 보면 문법이 빠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국민대는 세모를 해놨죠.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국민대 같은 경우 인문이 8개 그리고 자연계는 2문항밖에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이 처음이니까 지금 1년치밖에 기출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문항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제 국어 선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서나 문학 하나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구조인데 실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샘플에는 그러니까 샘플로 보여주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다 보여주는데 거긴 원래 문법 문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 들어있었어. 근데 작년에는 문법 문항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올해라고 해서 그러면 올해도 문법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샘플에는 문법 문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모로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6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고루고루 나오는 형식이에요. 문법 문제가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명대인데 상명대가 약간 특이해요. 그러니까 8개 나오는 인문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 자연 같은 경우 두 문항이면 보통 문학 하나 독서 하나 이렇게 예측하기가 좋고 실제 샘플에서도 그렇게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얘네 상명대 자연계 같은 경우 지금 2년 연속으로 특이하게 독서 한 문항에 문법 한 문항씩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과라에는 문법을 보통 많이 넣는 형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상명대는 2년 연속 지금 문법이 들어갔고 중요한 게 문법이 라이트하게 안 나와요. 상명대는 조금 장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예를 들면 가천교에 문법 나오는 거, 또 다른 학교에 문법 나오는 거, 3.6대에 문법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문항의 길이가 길게 접힌다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를 좀 하기는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 문과 같은 경우는 8문제라서 고루고루 항이 잡히죠.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달랑 2문제인데 이거 하나를 날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상명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인서울 학교고 당연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원하는 학교라서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나머지 학교들 좀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을지대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문법이 꼭 포함이 돼서 독서, 문학, 문법을 균등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약수령 논술이 왜 이제 인기가 있냐 이걸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약수령 논술이 처음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한 게 물론 이제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역전 사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원초적으로는 범위가 사실 이제 인문 논술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범위가 확장적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EBS가 거의 줍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뒤이어서 국어 선생님 또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문항 설명을 해주실 건데 기본적으로 가천대나 3.6대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당해 EBS가 지금까지 100%예요. 그러니까 당해 EBS라는 게 올해 지금 친구들이 공부하는 EBS책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책이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수능국어 선생님이에요. 저는 인문논술 선생님이 아니고 5년 전에 왜 시작을 했냐면 이제 약수령 논술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게 내용이 인문논술 좀 다르고 EBS라서 이제 수능국어 선생님이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미영쌤 한번 시작해 볼래?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요 약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지금도 이제 국어 선생님으로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좀 자랑을 해야 되니까 제 자랑을 좀 할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수령 논술 첫 해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지역학원에서 고1, 고2, 고3 수업하고 지금 외고반, 일반고반 하고 있는데 전교생의 3분의 1 정도 300명이면 100명 정도 수강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내신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학기에.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분들도 1학기 내신 대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1학기 내신이 요즘엔 교과서 나가는 학생 없어요. 고3은. 그죠? 모두 다 수능 특강을 합니다. 제가 지금 왜 목이 쉬었냐면 지금 한참 내신 대비 시간이에요. 저 고3 애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1, 고2, 고3 아이들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올인하는 게 수특이에요. 거의 절대 다수의 학교가 내신으로 수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 생각에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 부담이 생각보다 적겠구나.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공부 부담이 적어요. 왜냐면 내신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도 EBS를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지금 이제 내신 대비로 여러 학교 고3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소특을 다 뽑는 학교가 적어요. 그 왜 그러냐면 책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왜냐면은 문학책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고 독서책이 300페이지가 넘고 연매 화작 따로따로 있는 데다가 지금 얼마 전에 수능 완성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실전 유형 쪼개져 가지고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내신 대비로 다 못 다뤄요. 고3 같은 경우. 그럼 이제 다 많은 학교들이 내신 대비로 다뤄봤자 어떻게 다루냐면 현대시가 12챕터야. 그러면 야, 이번에 현대시 중에 1번, 2번, 7번 시험 범위, 고전시가 1번, 8번 시험 범위,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 자체가 극소수로 잡혀 있어요. 어머님들 자녀분들 지금 내신 대비도 100% 그런 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EBS 범위라서 부담감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EBS 공부량이 없습니다, 애들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아이들 많잖아요. 나는 뭐 정시가 중심일 것 같아요. 이러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냥 EBS 하지 말고 그 다기출 그동안에 나왔던 모의고사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자, 이런 친구들이 또 많아서 생각보다 EBS 공부량이 떨어져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머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아니 EBS 분명히 학교에서 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EBS 공부량이 적어요. 물론 부담감은 적지만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조금 빈칸을 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얘네가 장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학생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좀 느끼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샘플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제 브로셔에도 샘플 문제를 넣어드렸고 좀 이따 이제 국어 선생님이 또 한 분 나오셔서 꼼꼼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샘플 문제, 올해 이제 가천대 기출 문제를 저는 그 브로셔 안에 몇 문제 정도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독서 지문이면 이렇게 막 지문이 있어요. 이게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 실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렌츠 곡선이라고 해서 막 이런 걸 이제 분석하게끔 실제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단답이에요. 1번, 2번에서 5분위, 100분위 값은 이거고 이거다, 이런 식으로 국어는 어차피 이름만 논술이지 논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답식으로 딱 푸는 거예요. 그래서 10점 만점이면 뭐 3점, 3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샘플 문제를 보시면 생각보다 놀라세요. 왜냐면은 굉장히 쉽다고 들었는데 막상 가천대 기출이나 샘플을 보면 여튼 그래프 나오면서 풀어야 돼, 애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공부량이 있는 아이들은 너무 쉽죠. 왜냐면 EBS에서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응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부량이 없는 애들이 힘든 겁니다. 왜냐면은 공부량이 없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평이하진 않아요. 왜냐면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고, 문학은 당연히 고전시가 고전소설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브로셔 안에 샘플로 넣어드린 게, 제가 이제 문항을 좀 삽입해놨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시면 실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먼저 아이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변형 문제를 가지고 제가 풀어주는 구조가 나오면서 아이들의 복습 타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냉정히 말했을 때 수업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 브로셔 보시면 있으면 실제 기출이 어차피 수특수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변형하면서 이 지문이 나올 만한 지문이다라는 판단이 제가 기본적으로 들면 아이들과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주 수업을 하면 어머님들 생각에 순간 이탈이 좀 있지 않을까, 애들이 하다가 나 수능 공부 바빠, 근데 생각보다 전 이탈이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그 느낌을 확 받아요. 이게 약술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저희가 수능 국어 또 강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제 풀면서 내용 이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독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 고전 시가가 이런 내용이구나,
포인트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무조건 주차별 진도. 왜냐면 제가 이걸 많이 굴려봤는데 애들이 범위를 랜덤으로 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엔 시작할 때 아유 애들이 뭐 다 이거 1학기 때 한 거 아니냐. 왜냐면 저도 지금 열심히 지금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게 주차별 진도를 안 하면은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제 주차별 진도로 쪼개요. 제 커리큘럼을 제가 보여드리면 거기 이제 제가 주차별 진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전 11주 커치면 1, 2, 3, 4, 5, 6 이거 아예 쪼개요. 범위를. 그러니까 첫 주는 예를 들면 현실하면 그 다음 주 현수. 그러니까 문학편이랑 독서편을 아예 범위를 쪼개서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무조건 주차별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리 예습을 해와라. 유도를 하고 그다음 미니 테스트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핵심 지문 분석해주고 또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면 이제 모르는 지문이나 이런 거 이제 수능적으로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식구는 이거다. 예를 들면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시어 이거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핵심을 이제 서술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차별 진도 핵심 지문 분석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 수능 출제 확률 좀 높은 거는 또 설명이 추가로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추가로 들어가 주서 전체적으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11주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한번 훑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왜냐 한 번 할 때와 60페이지씩 막 나가고 이래도 이게 문학 60페이지, 독서 60페이지면 주차별로 했을 때 이게 분량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주면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해와. 그러니까 이거 뭐 독서 뭐 한 14지면 그래 공부 좀 하자 하면서 아이들이 주차별로 끊으면 공부도 좀 되고 이 중에서 저도 이제 제 시선으로 나움직한 거 이게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딱 지문을 보면 솔직히 이제 좀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그 여기도 전공하신 어머님도 계실 건데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이거를 이제 주관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있고 아 이거는 어차피 주관식으로는 변형이 안 된다 이런 지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걸러주기도 하고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지문은 강조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브로셔가 있는데 제가 김지연 선생님이랑 여름방학에 그 스파르타 수업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첫 해부터 지연 쌤이랑 저랑 이제 그 짝으로 이제 수업을 계속 해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11주면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또 추석 특강 이런 거를 짜기가 되게 짧아요. 추석도 짧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아이들이 조금 공부량 부족하겠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서 이번에는 스파르타 해가지고 저희 8회 특강으로 월수금 잡는 거 2주 반 동안 또 이제 아이들 낮 시간에 와서 완전 집중하는 거 이것도 수업을 짤 건데 제가 봤을 때 두 번 돌리니까 왜냐면 그것도 이제 8회 수업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또 이제 8회로 돌리면서 당연히 지문은 바뀌겠죠. 공통적이 아니고 또 다른 왜냐면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돌리면 당연히 아이들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또 생각해 주셔서 저희 정규반 수업은 근데 제가 일요반 오후에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7시에서 9시 반 2시간 반 수업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그 저희 스파르타 수업은 아마 방학 시작되면 8회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 관심 가져주시면 일단 제가 여튼 담당을 하기 시작하면 여튼 그 친구들은 확실히 실적이 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여튼간에 EBS 한번 훑어주면 학생들이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저도 계속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지금 EBS 때문에 미쳐버리겠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대한 정리되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맡겨주시면 여튼 열심히 한번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탐구 논중과 추론의 이한기 강사입니다. 지금 밖에는 매우 덥습니다. 치열한 입시 환경과도 비슷하죠. 오늘 더운데 이렇게 오시나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 작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분석에 통해서 출제 유형이 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보죠? 저 어디 보신 적 없죠? 인사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 대치하고 성북하고 중계를 출강하고 있고요. 간혹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약술형 수업을 진행할 때 기출문제를 잘 안 써요. 기출문제 잘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한 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술형은 EBS 특강과 완성, 당해년도 EBS 특강과 완성에서 출제를 해요. 근데 기출문제는 뭐가 들어있죠? 전년도 EBS 특강 완성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기출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니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물론 여름 때는 좀 봅니다. 어떤 방식 출제를 하고 있고 또 EBS 특강이나 완성에 벗어난 지문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좀 다루긴 하는데 주로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대부분 올해 년도 EBS 특강과 완성 과목에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근데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 잘 만들어야 하길래 그래서 이제 경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로스쿨, 메가 로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논술 출제위원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논술 관련 프로젝트 진행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 믿고 풀어라. 자, 그거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대학 어디십니까? 약술형 대학 중에? 국민대 아니에요? 국민대죠. 그 다음에 가천대고요. 근데 올해 한 대학이 또 들어왔습니다. 논술, 일반 논술이라고 하죠. 언어 논술 보는 동덕여대가 올해 약술형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인서울 내에서의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대학인 국민대하고요, 가천대 그리고 상명대를 볼 겁니다. 상명대를 보는 이유는 문항수는 적지만 다른 대학과 좀 출제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대학의 출제 유형을 접할 텐데 출제 유형이 다양한 건 아니고요. 출제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건국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면 뭐가 있죠? 사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국민대에 대해서 엄마 국민대 정보 알려줘. 그러면 이거 보여드리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색이 잘 안 나왔네요. 문항별로 보면요. 지문이 보통 2개죠. 2개예요. 일반적으로 가천대와 그 외 대학들은 한 문항당 지문이 하나인 게 일반적인데 국민대는 2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출처가 작년도 기출문제니까 EBS 완성 특강에서 다 나왔겠죠. 근데 국민대는 특이하게도 하나 정도는 2번 문항이죠. 하나 정도는 EBS 특강 완성에서 없는 지문을 쓰기도 합니다. 요게 아이들한테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국민대는 이게 있어요. 문학 지문보다는 독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항별로 요구사항이 적게는 2개에서 4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아이들 집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밥 먹었어? 응, 이렇게 해야죠. 오늘 저녁 학생 식당에서 A라는 메뉴를 아주 맛있게 먹었어라고 문장 형태로 말 안 해요. 특히 남학생들. 단답형이죠. 원래 약술형은 단답형이 일반적이죠. 근데 국민대는 서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선어 문항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단답형이고 나머지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문장 정도인데 뭐 20자를 써라, 70자 내외로 써라까지 해서 정작 학교 다녀보면 한 문장짜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분량을 제한을 합니다. 20자짜리, 30자짜리, 70자짜리. 근데 의외로 수업해 보면 못 써요, 애들이. 자, 요건 1번부터 4번인데 편집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갔는데요. 관심 가져야 될 거는 학생들이 이게 단답형뿐만 아니라 단문형이 나오고요. 특이하게도 한자 성어를 한번 써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한자 성어를 써봐라. 굉장히 독특하죠? 다른 데과 좀 변별력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단문형으로 쓰는 한 문장짜리든 50자짜리든 간에 나름의 학교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대가 과거에 언어 논술을 봤던 대학이거든요. 2010년대 후반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부활해서 약술형 논술 부활했기 때문에 논술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술형의 단답식에다가 언어 논술에서 출제됐던 문제 유형보다는 훨씬 더 쉽지만 단문 쓰기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술형이지만 일반 언어 논술에 살짝 발을 걸쳐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6번, 5, 6, 7, 8번인데요. 특징은 여기서 똑같이 드러나죠. 역시 단문형이 있다. 특히 5번 보면 50자짜리 하나, 70자짜리 하나, 그리고 단답형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대학을 봐도 다 비슷합니다만 주로 사회문화 지문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사회문화, 인문예술보다는 국민대 기출문제 보면 사회문화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문학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수험생이 되게 많았잖아요. 100대 1 다 넘었죠. 그래서 오전이 A, B형이 있고요. 오후도 오후 1이 있고 2가 있고 그 속에서 또 A형, B형, A형, B형이 있습니다. 100대 1 다 넘었거든요. 자, 다음 거는 오후 건데 오후 건 더 심각합니다. 오전에서는 문항당 제시문 2개인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면 오후 2 A병에서는 제시문이 기본적으로 2개가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4번 문항처럼 3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오전에서도 EBS 특강 완성해서 출제하지 않은 문항이 있었던 것처럼 오후 문제에서도 2번 문항이 EBS 특강 완성해서 나온 지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요게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약술형을 통해서 수능 특강 완성을 공부를 통해서 약술형 완성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단문형, 그죠? 한 문장짜리, 70자짜리, 50자짜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자연계 볼게요. 국민대는 언어, 국어가 8문항, 수학이 2문항이기 때문에 국어의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자연은 반대죠. 수학이 8문항, 국어의 2문항이죠. 그렇다고 2문항을 공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후 2의 6, 7, 8번 분석이고요. 이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오전과 오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학과 독서, 아시겠지만 문학과 독서를 결합을 했죠. 그죠? 그 특이한 점은 국민대는 출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자연계는 없지만 인문계를 보면요. EBS 특강에 70 몇 페이지에 있는 지문 하나, 완성에 190페이지에 있는 지문 하나 이렇게 결합된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련 지문을 다른 페이지에서 가져다 써서 문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문제를 만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공통적으로 보면 문학 지문이 보기에 들어가던 아니면 지문에 제시되든 간에 문학 지문이 하나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독서 중심으로 지문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지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인문계보다는 덜하지만 단문형 글쓰기가 있어요. 20자짜리 혹은 30자짜리 이렇게 한 문장 정도는 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데서 변별력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국민의 자연 O2입니다. 그래서 O1이나 O2나 오전이나 과학기술 중심의 과학기술 제재를 통한 독서 파트, 그리고 문학 지문은 결합된 형태로, 독서 지문과 결합된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한 문장짜리 쓰기가 하나씩은 있더라. 어머니들께서 보시면 그 한 문장이 되게 우습거든요. 근데 못 써요, 아이들이. 자, 그러면 가천대 보도록 할게요. 가천대 올해 선행해서 영역평가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여기는 교과서로만 나와 있지 EBS 교재 페이지하고는 페이지는 제시를 안 했더라고요. 예지까지 선행학습 영역평가에서는 EBS 특강 완성이 몇 페이지라는 정보를 줬는데 올해는 안 줬고요. 2024년도 각 독서 과목이나 문학 과목에 출판사 이름만 써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았습니다. 일부러는 욕을 하면서 찾았죠. 그냥 EBS 특강 완성이 몇 페이지라는 거 보여주지. 자,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이 다 EBS 특강 완성. 작년도 문제니까 작년도 EBS 특강 완성의 지문을 썼겠죠. 그죠? 이건 모든 대학이 다 공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아셔야 될 거는 각 대학별로 출제 범위를 좀 아셔야 돼요. 앞에서 김명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독서와 문학만 내는 대학도 있고 화작까지 출제 범위로 두는 대학도 있고 문학 언매까지 출제 범위로 두는 대학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천대 요게 A형인데요. 그래서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EBS 모든 대학이 비슷해요. 국민대도 그렇지만 대부분 EBS 특강 완성해서 출제 범위를 둔다. 그리고 아까 국민대는 문항당 지문 2개짜리가 절반이 넘거나 그랬죠. 근데 가천대와 그와 그 이하의 대학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가천대를 포함한 그 외 대학들은 대부분 지문이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좀 평이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B형. B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출전은 교과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EBS 특강 완성해서 페이지 찾으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난 지문은 절대 올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작년도 지문이니까. 자, 여기는 자연계입니다. C, D, E, F까지 있는데 C와 F거든요. 그래서 화작, 자연계, 화작, 독서, 문학 비중이 한문항, 세문항, 두문항이잖아요. 요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건 D형입니다. D형까지 조사하다가 EF에서는 좀 짜증이 나가지고 조사 안 했습니다. 조사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출처가 EBS 특강 완성을 벗어난 범위가 있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상명대를 보시기 전에 가천대 국어영역 출제형을 보면요. 과학기술 지문이 사회문하고 견주어서 엇비슷한 이유는 자연계에서 두세 개를 써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독서 파트에서는 그래도 사회문화 파트가 출제 비중이 좀 높다. 그리고 문학은 주로 현대시 쪽에서 좀 많이 출제된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 문제 풀게 하면요.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게 현대시예요. 화작 문제 틀리면 서로가 민망합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틀려? 자, 상명대는 좀 특이합니다. 독서 문항도 있지만 언매도 2개나 있고 화작도 2개나 있고 뭐 이런 경향을 띠고 있고요. 상명대 B도 봤는데 이렇습니다. 좀 특이하죠. 화작 2문항, 언매 2문항. 좀 상대적으로 쉽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독특하게 A형에서는 화작과 언매에서만 낸. 근데 우리가 상명대 하나만 가겠어라 준비하진 않죠. 여러 대학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타입니다. 요게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과 1번 문항부터 뭐 10번 문항 가위표 쳐 있는 거는 이제 문항 수를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출제 유형, 그러니까 출제 영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항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수원, 신안, 한신대학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과에서는 독서와 문학 파트의 비중이 독서가 좀 많다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화작 언매의 포함 여부를 보시면 되는데 화작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너무 쉬워서. 언매에서는 문법을 좀 공부하면 돼요. 내가 언매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법이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한 2~30분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진만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념하실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문학에서는 빨간색 3개를 한 이유가, 별표가 3개 한 이유가 문학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아이들이 잘 못 푼다는 거고요. 독서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 수업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실 분은 사진 촬영하시고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단문 쓰기는 별표 4개인 이유가 국민대와 서경대가 단문 쓰기가 있는데 요약, 비교, 설명 그리고 비판에 한 문장짜리를 써야 돼요. 그러면 비교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비교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전 논술 선생님이면서도 약술 국어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 수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 소개를 하면 지금 현재 대치 미탐은 7월 11일 날 토요일 날 7시에 수업을 개관합니다. 강의 특징 누구나 다 체계적 학습을 한다고 그러죠. 강의 특징은 저는 EBS 특강 완성 문제 변형에 모든 걸 다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건 새로운 지문이 아니라 EBS 특강 완성에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항상 붓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 선행학생 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선행학생 영향평가? 그 전년도의 면접 문제, 논술 문제에 대해서 소개된 것이 선행학생 영향평가인데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느냐. 작년도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EBS 특강 완성을 한 번이나 더 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매 회차별로 과제 나가고요. 그리고 특강 완성을 지문을 한번 공부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수능 특강과 완성을 한 번 더 공부하는 효과는 있긴 하더라. 전 답답한 게 수업할 때 이거 EBS 특강 문학에 나오는 거지 하면 절반 정도는 이러지만 나머지는 뭐 이래요. 그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제 이제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11주 수업인데요. 뒤에 4주는 모의고사고요. 앞에는 이제 독서 파트를 2주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별 문제풀이법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 통합해서 기출문제를 일단 아이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고 이런 유형은 어떻게 접근할지 그거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독서 파트를 진행합니다. 그 구분해서 하고요. 그 3, 4주 차에는 문학인데요. 그래서 첫 주는 아마 고전시가하고 현대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고전 산문 현대소설 극수필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문학과 독서는 아무래도 접근 방식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독서와 문학을 하고요. 그 다음 언매. 이때는 언매에서 다룬 건 문법만 다룹니다. 그래서 문법만 다루고요. 물론 모의고사는 이때부터는 이제 화작, 언매 모두 포함한 모의고사로 진행하고요. 6주 차에는 화법과 작문 진행하고요. 7주 차는 단문 쓰기 합니다. 국민대하고 서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올해 동덕여대가 아마도 단문 쓰기가 들어간다면 단문 쓰기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약이나 비교나 설명이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7주 차에 단문 쓰기 수업을 합니다. 그 단문 쓰기는 제가 첨사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8주에 11주 요 4회에 걸쳐서는
실전 모의고사, 이제 가서 공방을 종합하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자, 이 과제 끝나면 이제 학교별 이제 모의고사 학교별 파이널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소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능 특강 완성에 기반해서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와 별개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고 약술형으로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여러분 옆에 지켜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제 첫 페이지에 제 소개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소개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카이스트 공대를 나왔고요. 지금 원래 좀 오랫동안은 중계 학림논술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여전히 거기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미래탐구 논중가출원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약수령 논술 중에서 이제 수학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약수령 논술이 이제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경향 자체가 좀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따로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논술 그 자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전체적인 개괄입니다. 그래서 뭐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인데요. 이 정리는 어차피 요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냥 PPT용으로 그냥 따로 뽑아 놓은 거라서 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어와 다르게 수학은 출제 범위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뭐 이 과목 저 과목 어떤 학교에서 이 과목 내고 뭐 저 과목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학은 그냥 다 수원수투예요. 다 수원수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미적 없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예외인 학교가 이제 국민대. 예, 국민대는 미적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 뒷페이지에 있을 텐데 여기 그러니까 요 학교들은 이제 국어 수학이 아닌 수학만 나오는 약수령 학교들, 즉 이과 학교들이죠. 요 학교들 중에서 이제 고대세종은 미적까지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수령이 나오는 전체 11개 학교 11개 11개 아니죠? 16개. 16개 학교 중에서 미적 나오는 데가 국민대랑 고대세종 딱 2개 있다. 나머지는 다 수원수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다 수원수투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간하고 뭐 문제 개수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만 뭐 조금 뭐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미적이 나오는 학교, 즉 국민대랑 국민대 세종은 실질적으로 약수령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 레벨대에 준하는 일반 논술하고 준비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수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대가 약수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를 단답형으로 내기 때문에 형식상 약수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레벨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레벨은 예를 들자면 뭐 서울과기대라던가 아니면 뭐 광운대라던가 뭐 이런 일반 논술을 하는 학교들하고 사실상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미적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수원수투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 가천대라든가 삼육대하고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적 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논술과 같이 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신 수치들인데 이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냥 창만 뽑아 놓은 거고요. 내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논술 100%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사실 많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원래 논술 전형은 최초의 그 출발 태생부터 특목고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전형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을 할 때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즉 논술 60에 내신 40이 들어가 있던 당시에서부터도 이미 내신이 무력화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40%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숫자로는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신 비율이 늘어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계속 줄어들기만 하고요. 그 중에다가 1등급을 20점 정도로 해놨을 때 6등급 가야 19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풀 1등급하고 풀 6등급이 1점 차이가 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만 점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일반 논술이든 약술형 논술이든 어떤 논술 전형이든 다 내신은 의미 없다. 그냥 논술 시험 잘 보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약술형 논술을 포인팅으로 두시는 경우에 물론 학교 레벨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생명 관련 학과들을 조금 목표로 두면서 약술형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 계열 학원 하면 이제 의치 한약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의학 관련이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바로 밑에 이제 간호가 있죠. 간호가 있고 간호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 보건관리나 물리치료나 이런 임상병리나 기타 등등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의학 관련 학과들의 강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는 경기권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다른 레벨대는 경기권이지만 의생명 관련 학과들만 인서울권 안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이제 약술형 논술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을 뽑으려 하는 학교 그런 데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인서울 안쪽에서는 삼육대, 동덕여대, 가천대 이런 데들이 있고요. 동덕여대는 사실 보건관리 하나 있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보다는 오히려 포인팅이 되는 학교는 이제 수원대는 간호 하나 있어서 제가 넣어놨고요. 딸랑 간호 하나고 이제 신한대, 을지대 이런 데들이 있죠. 신한대 간호치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요쪽 여기는 을지대는 사실상 거의 의학 계열이 조금 특화되는 학교니까요. 예. 그래서 요런 학교들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되면 이제 약술형 논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다른 성적이 잘 여의치 않을 때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제 경향의 앞에 이제 국어 출제 경향 많이 이제 들으시면서 EBS 이제 관련된 형태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라고 해서 그게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은데 조금 차이가 이제 있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그 성격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내신 수능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난이도로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수능 3점짜리 그리고 조금 어려워서 이제 쉬운 4점짜리 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흔히 수능 3점짜리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4점짜리, 그러니까 4점짜리를 바라보는 눈이 수능이 바라보는 눈과 논술이 바라보는 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까지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공식 자체를 이해했느냐, 암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4점짜리로 난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수능이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과 논술이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조금 갈라집니다. 살짝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수능의 경우에는 이제 3점짜리를 풀기 위한 방법론, 그 방법론을 몇 개를 중첩시킵니다. 순차적으로 중첩시켜요. 그래서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가 한 4개 정도, 많게는 5개 정도가 중첩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방법론으로 보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뭘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중첩하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수능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고요. 근데 논술에서 난이도를 높일 때는 이 3점짜리 기본 계산에서 그 계산 난이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식 자체를 조금 특이한 형태의 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계산량이 좀 길다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중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포인트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아, 제가 순간 버튼을 눌렀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적으로는 쉬운 4점짜리 문제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논술과 결은 살짝 좀 다르긴 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뚜렷한 유형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논술의 경우에는 어느 학교는 이렇게, 어느 학교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뭐 이 학교를 적응하기 위해서 파이널 수업을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생기는데 약수령 논술의 경우에는 기본 문제 유형 자체가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 3점짜리 형태를 형태적으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에 따른 차이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어색해서 못 푸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너무 특이한데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난이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의 차이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대학 수준이 높다 싶으면 그냥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 수준을 거의 심플하게 따라간다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수령 안에서 이제 난이도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국민대가 제일 어렵고요. 뭐 올해 동덕여대가 추가되면서 어느 정도의 레벨대로 나올지는 사실 조금 뚜껑을 까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가천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가천, 그 다음에 삼육, 상명, 서경 뭐 이런 정도가 얼추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기권으로 넘어가 있는 학교들은 조금 더 쉬운 문제들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쉬운 문제들로 진행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연습은 조금 빡세게 해야죠. 예,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천, 삼육, 서경 뭐 이런 정도 레벨대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는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하나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문제들의 난이도 물론 개수가 좀 적죠. 자연계에 비해서. 그런데 난이도도 살짝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천대의 인문계다. 그러면은 이제 을지 대신한데 이쪽 레벨의 자연계 문제하고 비슷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계 수학 문제가 당연히 문제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요. 근데 이제 높은 학교의 인문계가 되면 조금 더 낮은 학교의 자연계 문제랑 비슷해진다. 이런 정도. 뭐 출제 범위는 수원수투로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문항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제 가천대 요거 문제 어차피 잘 안 보이시죠? 예,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뭐 리미트 붙어가지고 분수 형태로 나와서 값 주고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본 문제. 근데 이거는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허구한 날 맨날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풀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답안의 분량입니다. 답안의 분량이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한 5줄 정도? 답안 분량이 대략 요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수령 문제들은 이제 요런 정도 분량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요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3.6대 문제인데 제가 굳이 요것도 아마 안 보이시겠지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해가지고 분수 분모분의 분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 형태가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수능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유형별 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분류를 한 다음에 이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경험치가 올라가서 시험장에 가서 잘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인데 일반 논술의 경우에는 그게 잘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논술도 문제 유형은 있지만 그 비율이 그러니까 유형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반 논술의 경우에는. 그런데
약수령 논술의 경우에는 기본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화가 거의 수능만큼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능 유형하고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약수령에 조금 특화된 유형들도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비율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비율이 꽤나 높다. 그러니까 유형화되어 있는 비율이 꽤나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형태 문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근데 이건 채점 기준이라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얘도 답안으로 그냥 컴팩트하게 쓰면 한 요 정도에서 답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안 기준으로 한 대여섯 줄 정도? 뭐 많이 길어지면 한 7, 8줄 정도? 요런 정도 쓰게 되는 논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성형대 문제인데 서경대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똑같은 문제 넣어놨습니다. 다 나오는 거 리미트, 분수 형태, 값 주고 값 찾는 거. 예,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작하는 과정. 그러니까 학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항상 그 배경에 출제 의도 형태로 깔려 있을 때 EBS와 연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약수령을 하는 학교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EBS 문제만 가지고 100% 제작을 하더라도 별로 문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학은 그렇게 제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EBS랑 연계를 할 때 어떻게 연계하는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형 문제인데 원 2개 그려져 있고 뭐 어떤 길이를 물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약수령 문제로 제작을 할 때 그 도형을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고 대신 요 길이를 물었다면 변형할 때는 요쪽 길이를 물어요. 뭐 이렇게 그냥 포인트를 다르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같은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가 그냥 질문만 달라지지 같은 문제를 푸는데 요게 전체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가 되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되냐?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작 문제로 나옵니다. 학교 측에서 만든 문제로 나와요. 근데 EBS 연계라고 돼 있습니다. 써있기로는 EBS 연계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연계하는 거냐면은 EBS 수능 특강 교재 자체가 기본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연습 문제들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내용 정리를 이론적 근거 배경이다 하고 문제를 내요. 문제를 가지고 배경을 문제를 내면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요. 배경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그냥 순수 창작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중등 과정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근해 공식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냥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EBS 연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EBS 교재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작 문제를 만들게 되면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면 학생들의 눈높이가 좀 다르게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물론 그런 문제도 필요합니다. 학생 변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겉으로 나와 있는 EBS 연계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제작 문제들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들은 제작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 출제 경향, 느낌이라는 거는 당연히 기출 문제를 보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묻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EBS를 배경으로 한 제작 문제를 한 절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 절반 정도 하고 섞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각 단원별 설명할 때 그게 다 섞인 문제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업 방법은 이제 수업 구성 자체는 처음에는 이제 개념형이랑 기본 문제 당연히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특히나 중요해요. 이게 일반 논술들의 경우에 보통 한 2등급 대 정도 에서 중위권 이상에서 많이 이제 하긴 한데 물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3등급 대에서도 합니다. 약수령의 경우에는 베스트가 사실 3등급 대죠. 그러니까 2등급 수학 2등급을 가지고 약수령을 진지하게 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논술을 좀 넣어놔야지 뭐 이런 개념이지.
수학 2등급, 수능 수학이 2등급인데 나는 야, 약수령 하는 거가 내 베스트야. 나는 여기만 무조건 갈 거야. 막 이렇게 목표를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3등급대 정도 되는 친구들은 얼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또 준비를 할 때는 4등급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5등급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특히나 더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개념 정리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학생들이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게 수능 특강이든 교과서든 교재든 어디든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문제 들어가기 전에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을 암기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을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최종 공식의 최종식을 암기하게 되면 중간 과정을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이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라 하더라도 그 공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필요한데, 혹은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많이 풀던 매우 정형화된 아까 보셨던 뭐 보시지는 못하셨지만 리미트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모양이라 하더라도 허구한 날 학생들이 다 푸는 문제들이고 심지어 4등급 5등 학생들도 다 푸는 문제예요. 다 푸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그런지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을 못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풀어가지고 풀 줄은 답은 찾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 기본 문제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회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논술 모의고사죠. 여기에는 이제 EBS 문제와 제작 문제가 거의 반반 정도 들어간 이런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는 이제 서면 첨삭으로 첨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약수령 논술은 일반 논술만큼 그렇게 대면 첨삭이 꼭 필요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 자체를 아예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 첨삭으로 첨삭 그 자체는 충분하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봤으니까 이제 주제 내용 설명하고 이제 다른 또 문제풀이 해야죠. 예, 뭐 그런 구성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회 추가 기출 세트도 따로 나눠줍니다. 어차피 이제 따로 과제 형태로 이제 다른 이제 지금 몇 년 되다 보니까 기출 세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교별로 유형의 차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만 얼추 비슷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문제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추가 문제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 예시인데요. 요게 기본 내용 요렇게 들어가고요. 밑에 이제 연습 문제 요렇게 이제 풀어보도록 이제 요게 기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모의 1회차 여기는 문제가 4개밖에 안 넣었지만 저 뒤에 좀 더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봐서 서면 첨삭 형태가 나가도록 요렇게 수업은 요렇게 진행. 아마 근데 요 포맷은 뭐 얼추 대부분 선생님들이 비슷비슷하실 겁니다. 이건 뭐 특화된 포맷은 아니고요. 수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수학이라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포인트는 사실은 그 다음이긴 합니다. 채점 예시. 그러니까 제가 채점을 학생들이 이제 채점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한 회차에 요 사실 뒷페이지도 있는데 앞페이지만 그냥 넣어 놓은 건데요. 저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위에 있는 거 5점이고요. 왼쪽 밑에 있는 건 7점이고 오른쪽 밑에 4번 문제는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밑에 10점은 이제 풀, 그러니까 분량도 딱 봐도 왠지 풀로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는 5점인데 3줄 있어요. 딱 답안 3줄 있고 점수는 5점입니다. 근데 저 답이 정답입니다. 저 문제 정답이에요. 저 문제 정답인데 점수는 10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저렇게 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저거는 학교별 채점 기준에 이미 박혀 있습니다. 정답이라 하더라도 설명이 없으면 몇 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 밑에 7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원래 정답입니다. 최종 답이. -10 정답이에요. 근데 7점밖에 못 줍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나마 설명이라는 형태로 수식이 한 2줄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 정도라도 설명이 있으면 좀 낫다. 그러니까 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점인데 밑에는 그래도 7점 정도는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난이도가 지금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겠지만 가천대라든가 369 이런 데 보시면 학생들의 합격자 평균 점수가
150점 만점 기준으로 대략 100점 근처 정도 됩니다. 뭐 어떤 회차는 한 그러니까 15개 기준으로 9개, 뭐 아니면 많은 데는 한 11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한 10개 정도 되는다. 그러면은 15문제 중에 10개를 풀었으면 5문제를 못 푼 거냐? 아닙니다. 그렇게 채점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 합격자들은 15문제 다 풀었을 겁니다. 문제를 못 풀 정도의 학생이 합격되진 않아요. 그러면 그 15개를 다 풀었는데 채점을 했을 때 채점 결과가 150점 만점에 100점이 된다는 겁니다. 즉 부분 점수에서 다 깎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이라는 것은 일반 논술 마찬가지, 약수령 논술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술하는 과정, 즉 부분 점수 싸움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점수를 어떻게 싸울지는 또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지만 국민대만 좀 달라요. 국민대는 단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단답을 한 문제에 답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문제에 1번, 2번, 3번을 순차적으로 답하게 돼 있어요. 그럼 1번까지 했으면 몇 점, 2번 했으면 몇 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산 실수 같은 걸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용은 잘 썼는데 계산만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조금씩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대는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딱 답만 보기 때문에. 근데 국민대 수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학생을 평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문제가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답을 다 찾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못 찾는 정도의 학생이라면 어차피 과정이 틀렸을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대는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뭐 크게 뭐 학생을 오해하거나 이럴 여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봐오던 가천대, 삼육대 이런 데들은 계산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친구도 이제 비슷한데 이 친구는 되게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이제 이 친구는 여기는 10점. 근데 이 친구 여기 설명이 조금 요거는 설명이 아니고 요거는 답이 틀렸어요. 이 친구 다 맞았는데 자기가 글씨가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요 답을 10분의 1이라고 썼어요. 여기 16분의 1인데 16분의 요 보면 요 잘 보면 16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최종 답을 10분의 1이라고 써놨어요. 안타깝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16분의 1이라 쓴 거는 아니니까. 약간의 점수 감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답이 틀려도 7점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뭐 위에는 이제 설명이 약간 빠진 부분, 혹은 여기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국어적으로 말만 틀린 겁니다. 순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크다 해야 되는데 왼쪽이 크다. 근데 답은 또 맞게 썼어요. 그러니까 순간 말 쓸 때 좀 헷갈린 겁니다. 요 정도는 한 2점 정도의 강점으로 충분하다. 이걸 긋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씩의 실수가 많으면서 이제 조금 답이 틀리는, 그러니까 수능 유형에서 자기가 문제 유형이 안 맞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논술이 좀 더 잘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봐주거든요. 내용을 잘 썼으면. 요거는 이제 채점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요거는 요 답안과 요 답안은 같은 학생이 쓴 겁니다. 같은 학생이 쓴 건데 저 왼쪽 답안은 1회차 수업에서 쓴 답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답안은 5회차 수업에서 쓴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앞에 보면은 왼쪽 문제 1번은 10번인데 뒤에 2번, 3번은 점수 표시가 없습니다. 저거 0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문제를 잘 못 푼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완전히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오른쪽에서는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어요. 여기 10점, 10점, 여기 8점, 8점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여기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 형태들이 이런 것들이 아마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숫자인지 글자인지는 보이시죠? 글입니다. 글. 그러니까 글. 여기도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글이에요. 글. 여기 글이에요. 글. 여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는 설명, 한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나열이 돼요. 즉 학생들이 연습장에 자기 문제 풀듯이 그냥 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 써보고 옮겨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를 답지를 두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처음에. 대부분 이렇게 푸는데 여기서 설명을 써야 된다를 제가 시간마다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몇 주 지나면 답안 모양새가 이렇게 슬금슬금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모양새가 점점 이제 조금 내용이 잘못되어서 심지어 계산 실수를 했어요. 계산이 좀 아쉽다고. 그래도 점수는 8점입니다. 설명이 잘 돼 있고 단순 계산 실수의 경우에는 감점폭이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친구는 이 내용 설명을 하나 빼먹었고요. 그래서 이 좀 깎였고요. 다 정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답안의 모양새를 조금 갖춰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조금 훈련을 하면서 조금 갖춰가야 되는데 이 답안의 모양새를 갖출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내용을 다시 새롭게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것까지 써야 돼요 라는 거 그걸 쓰라고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형태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인팅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강좌 계획 제 일단 수업은 토요일 날 오후에 지금 여기 시간은 조금 잘못 나오긴 했는데 지금 계획은 토요일 날 2시 반에서 5시 반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1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요거 제 설명은 요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료연술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간략하게 이제 논술 전형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논술의 길 받으셨잖아요. 책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논술 전형이라는 게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혹시 논술 전형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하고 학생부, 교과, 비교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약수령에서는 비교과는 지금 출석을 보는 건데 비교과를 보는 학교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는 사실은 거의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하나 3등급 이런 건데 하나 3등급을 맞추면 자격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이후로는 이제 누가 합격을 하는 거냐 논술고사 성적이 제일 높은 친구가 합격하는 거예요. 학생부 점수도 같이 들어가는데 학생부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학생부가 크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논술고사를 잘 본 친구가 합격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수령 선발 인원은 지금 이 받으셨던 프린트 중에 전체 인원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16개 대학의 이제 인원이 학교별로 나와 있고요. 넘어가시면은 이제 학과별로 총 자연과 인문을 모두 합쳐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체 4,29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시가 지금 4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시에만 올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별 선발 인원을 잠깐 보시면 이제 전체 4,291명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세 번째 고대세종 자연과 이제 14번째 한국외대 자연은 여기는 이제 인문 쪽은 인문 논술로 보고요. 그다음 자연계 친구들만 자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수학 시험만 있는 곳이에요. 일단 2027년도 약수령 논술의 특징하고 대비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논술의 길 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죠. 국어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고 수학 선생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개 학교를 이제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EBS 이제 수특 수안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있던 기출을 많이 푸실 필요가 없어요. 기출은요. 이제 EBS 연계가 많이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기출만 푸시면 충분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 기출을 풀면서 뭘 보는 거냐면 이 학교의 난이도
어떻게 나오는구나. 국어 몇 개 나오고 수학 몇 개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를 보시는 거고 이제 그 뒤에는 올해 수특 수완을 계속 돌리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러면은 시험을 100점 맞아도 어차피 탈락인 거예요. 지금 여기 정리는 어디에 되어 있냐면 논술의 길에 앞에 펼쳐보시면 이제 2페이지 가시면 논술고사 일정 있고요. 넘어가시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대학별 논술 전형 개괄 의학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잠깐 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이제 가천대가 있는데 가천대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대학병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영비예요. 논술대 교과대 비교과가 몇 대 몇이냐. 그럼 이제 100대 0대 0이면 논술 100% 제 내신 안 보겠다라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유형을 보시면 국수라고 되어 있으면 국어 수학 시험 두 가지를 본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수원수투라고 써 있으면 수학이 대부분은 수원수투인데 이제 미적을 본 학교가 딱 두 군데 있어요. 고대 세종 자연하고 국민대 자연이요. 거기 두 군데 빼고는 모든 이제 수학이 다 수원수투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를 보시면 가천대 이제 혹시 작년에도 이제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시면 이제 클라우드 공학과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계약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고 이제 바이오 로직스학과는 국수 0, 사과 1 중 2합 5라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사탐이나 과탐 중에 상위 한 과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과목 중에 두 과목을 확인해서 두 과목이 합이 5등급 이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수학 2등급에 그다음에 영어 3등급이다. 이래도 지금 2합 5를 맞췄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 밑에 인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0, 사과 중 한 개 3등급이면 3등급이 하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국사 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한국사 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에서 한국사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지 않은 거고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그냥 필수로 보면 된다. 근데 원래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이제 무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냥 없다는 거예요. 강남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높으면 2합 6이고 보통은 하나 3등급 또는 이제 없다 이런 학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디가 조금 특이하냐면 국민대 자연계열에서요 다 사과예요. 사과 1. 그러니까 사탐 과탐 어떤 걸 봐도 괜찮고 그중에서 하나 잘 본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국민대는 국수 0과 1이에요. 그러니까 과탐 한 과목이에요. 탐구에서 만약에 선택을 할 거면 과탐 한 과목이고 탐구에서 선택을 안 할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탐 두 과목인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6등급 이내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어 수학의 비율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실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가 국어를 대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다음에 몇 개가 이제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 요거를 한번 보시는 건데 가천대가 올해부터 문항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계 기준으로는 국어 8문제, 수학 5문제, 총 13문제를 80분 동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들도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6문항인데 120분이에요. 어떤 의미죠?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수령이지만 문제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원래 작년까지는 자연계 이제 논술을 보다가 올해 처음으로 약수형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맨 뒤에도 보시면 성적에 동덕여대 성적은 없어요. 왜냐면 작년 성적이 의미가 없는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계 그냥 자연 논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혹시 동덕여대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의를 볼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출제를 할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모의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어가 있는 학교와 수학만 보는 학교들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개 문항을 몇 분 동안 풀어야 되는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논술 반영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은데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시면 이제 논술 100%.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 안 좋아도 전혀 상관없고요. 여기는 논술 90%에 내신 10%.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논술에 10점이 들어가는 상황. 그다음에 마지막 학교는 논술 논술 80%에 그다음에 내신이 20%.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0점이 내신 점수예요. 그럼 이제 내신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어떻지? 이걸 보시는데 내신은 지금 어느 쪽에 있냐면요. 내신 보시는 거를 조금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바로 한 장 넘어가시면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표가 3개 지금 위에서부터 3개 있잖아요.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A그룹은 논술 100% 그러니까 내신 안 보는 학교들. 그래서 여기는 지금 A그룹 내신 안 보는 학교들이니까 내신은 신경 안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B그룹하고 C그룹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반영 교과목이요. 상위 몇 개인지 아니면 전 과목인지의 차이예요. 이제 B그룹은 상위 몇 과목이고요. C그룹 밑에 있는 마지막 그룹은 전 과목을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수원대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수원대가 이제 일단 명목으로는 8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1등급인 친구가 20점을 맞는 거죠. 그럼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쭉 읽으시다가 갑자기 점수가 훅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6등급의 노란색으로 제가 기둥을 세워놓은 이유는 보통 6등급까지가 괜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6등급에서 7등급 넘어갈 때 많이 감점이 되는데 강남대 같은 경우는 별로 감점이 안 됐죠. 8등급도 별로 감점이 안 됐죠. 근데 9등급은 조금 감점됐죠. 그럼 9등급 정도 친구는 좀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좀 주의해야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수원대 같은 경우는 지금 18.25에서 7등급 넘어갈 때 16.75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6등급까지는 안정권이고 그다음에 7등급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다. 그럼 여기는 그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또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수원대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긴 해요. 그 수학을 상중하로 나눈다고 하면 하중에선 제일 쉬운 것 중엔 제일 어려운 친구예요. 쉬운 것 중엔 제일 어려운 친구. 그러니까 친구들이 시간 안에 푼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6등급까지는 괜찮고요. 7등급인 친구는 조금 주의하자. 요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등급, 9등급인 친구는 안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수학 만점, 국어도 만점 받을 수 있다. 그런 친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쭉 보시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을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홍대 세종 같은 경우에 9등급인 친구는 쓰면 안 되겠죠. 10점 만점에 지금 빵점이니까 어디까지가 괜찮죠? 6등급까지가 좀 괜찮아 보이고 7, 8, 9등급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7등급이에요. 7등급이어도 지금 보시면 상위 20개 과목, 뭐 상위 5개 과목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등급보다 한두 개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등급은 이제 학교에서 나온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거기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친구들의 실제 등급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그냥 전체 등급을 보시고 계산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C그룹은 제가 안 올려놨는데 C그룹은 거기서 보시면 이제 반영 국과목 제일 오른쪽 보세요. 전과목이거나 아니면 국수 영사과한 전과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상명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6등급까지 괜찮아요. 6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은 주의하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지대 같은 경우도 6등급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보이시죠? 6등급에서 7등급 넘어갈 때 몇 점에서 18에서 14점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7, 8, 9등급은 유의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신은 이렇게 보시면 충분합니다. 더 디테일한 것은 이제 어디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공지사항에 다 모집 요강이 있어요. 모집 요강 확인하시면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6번째로는 선 개념 후 문제풀이에요. 이제 약수를 준비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도 수능을 좀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수능 유형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시키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쓸 때가 많고 당연히 잘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서술이 모두 다 같이 엉망진창인 곳은 보통 극한이에요. 극한이 거의 다들 전멸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서술을 못하고요. 그다음에 뭐 연속, 미분, 가능 이쪽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쪽 나가면 문제는 되게 잘 풀고 답을 잘 골라내는데 근데 서술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거냐면 문제풀이에 익숙해져 있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 정의가 뭔지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서 서술을 해야 그래야 간단하게 서술을 하더라도 이 친구가 알고 푼다 모르고 푼다가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 개념 후 문제풀이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논술이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에서 성적이 오르고 싶다? 당연히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래야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개념 문제풀이는 이게 바로 수학의 지름길이에요. 정말 성적 향상의 지름길은 선 개념은 문제풀이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7번째로는요. 서술 연습하고요. 첨삭을 받아봐야 돼요. 친구들이 이제 서술이 다른 학교 다른 것에 비해서 제가 항상 이제 다른 친구들 서술 첨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엉망진창인 곳이 의대예요. 의대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 곤조가 있어서 대충 풀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약수령 친구들이에요.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지금 극과 극이 만나는 것처럼 의대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약수령 친구들이 서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 계속 첨삭을 받으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디를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좀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서술 연습하고 첨삭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째로는 시간을 재고 푸는 게 중요해요. 이게 친구들이 딱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머 너무 쉬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을 딱 재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한숨밖에 못 쉬어요. 정말 너무 그 시간을 풀기에 빡빡한 거예요. 80분 동안 13문제를 푼다? 근데 국어를 보통 친구들이 더 먼저 푸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를 6문제 풀고 뭐 그 뒤에 이제 수학을 푼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생각보다 안 풀려요. 긴장하니까 더 안 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혼자 풀 때도요. 학교에 이제 보면은 학교에서 13문제를 뭐 80분 동안 풀 거야? 그럼 80분을 딱 재고 보통 그래도 한 70분 재는 게 좋죠. 70분 재고서 이제 국어를 먼저 풀어볼지 수학을 먼저 풀어볼지도 계속 고민을 해보고 나는 뭐가 먼저 푸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막히면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서 쫙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문제 나중에 시간 남는 시간 동안에 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서술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주어진 시간보다는 그래도 10분 정도는 더 안쪽으로 짧게 잡고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제 제 수업 소개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인사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개념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교과서의 개념과 증명은 거의 안 나오는데요. 증명이 최근에 친구들이 싫어하지만 사이값 정리라든지 평균값 정리라든지 정리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증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과 증명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딱 정리를 해주고요. 그게 어떻게 이제 논술 문제에 지금 풀리고 있는지 사실은 수능 문제랑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네가 왜 이렇게 풀었고 가장 최다 오답은 뭐고 그게 왜 오답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짚어주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은 4단계 반복 복습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주차 1강 수업을 해요. 그다음에 다시 쓰기 복습 과제가 나옵니다. 이 과제는요. 제가 일주에 저희가 한 번 수업하잖아요. 한 번 수업할 때 한 단원씩 나가요. 그럼 진짜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는 수특하고 수완을 변형한 문제를 제가 다 만들어서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1주차 1강 수업해요. 그럼 1주차에 한강 복습이 한 단원 다 푸는 거예요. 한 단원 문제를 다 풀고 그다음에 1주차 그 주에 실전 모의 논술을 보는데 여기 실전 모의 논술은 전범위로 봅니다. 전범위로 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연습이 많이 안 된 친구는 이제 만약에 처음에 뭐 삼각함수를 했어요. 그럼 삼각함수 문제는 어떻게 배웠으니까 조금 푸는데 나머지는 잘 못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계속 쌓여가면서 나중에 전범위까지 잘 풀게 됩니다. 그래서 1강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저 실전 모의에 대해서 서면 첨삭에 그 다음 주에 들어가고 그 서면 첨삭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4번 이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제가 추가로 이제 작년 기출들을 또 다 프린트해서 나눠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재고서 한번 풀어봐라라고 얘기할 거고 나눠줄 때는 문제 난이도가 쉬운 거부터 국어는 조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수학이 어려운 것들은 혼자 풀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 정도 풀려면 한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어야 이거는 다 정확하게 풀 수 있겠다 싶은 난이도인데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이제 어려운 거 학교 순으로 이렇게 기출을 나눠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 수업이 한 3시간 반 진행이 되는데 1교시의 핵심 빈출 주제 강의, 2교시의 실전 모의 노출 전범위로 보고요. 3교시에는 해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시간 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제가 수업도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진행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연계교재의 변형 문제로 진행을 하고 수완수투 1회독 11주 완성 그러니까 미적분이 들어가는 수업은 아닙니다. 미적분은 나중에 특강 형식으로 나중에 따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완수투 11회독 11주 완성 그다음에 기출문제 추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해 드릴 거고요. 매주 실전 모의 논술은 전범위로 그다음에 서면 첨삭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복습 동영상 뭐 매주 발송해드리고 어플에서 성적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은 친구들도 학부모님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성적을 올리면 그럼 이제 그 어떤 어플인지 그다음에 아이디하고 비번을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한테 다 말씀을 드릴 거라서 매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실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이제 학생의 성적인데요. 보시면 이제 매 그 지수 로고 뭐 상함수 사인 법칙 이런 식으로 단원명이 나와 있고요. 배점이 나와 있고 이 친구는 지금 100점 만점에 70.8점인데 사실은 이게 8문제를 출제했었기 때문에 20점은 기본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점은 이제 그냥 기본 점수니까 80점 만점에 50.8점 맞은 상황이에요. 요 정도면 생각보다 근데 잘한 친구입니다. 시간 안에 생각보다 친구들이 많이 잘 풀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서 아 지금 우리 친구가 어느 단원이 조금 더 부족하구나 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고 이거는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내용이요. 나중에 어플에 한번 들어가시면 그동안 쌓였던 그 성적표를 한 번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주 이제 성적표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 1년 거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3월에서 6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1회 독일 진행하고요. 이때는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휴관 기간도 있었어서 그래서 1회 독일 이렇게 진행했고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11주 동안 2회 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신데 10월하고 11월에 그러니까 수능 전후로 대학별 특강과 그다음에 이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일지대나 상명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대학별 파이널 진행하고 그 수능 후에는 또 대학별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거는 같은 이제 커리를 10월 11월은 같은 커리를 이제 타실 거고 그다음에 시간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수학이 조금 더 길어요. 3시간 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수학은 조금 더 문제 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수령반 수학은 2시부터 5시 반까지 여기 이제 수학만 하는 반이고요. 이제 오늘 시간표 보시면은 약수령 논술 스파르타 특강이라고 해서 월수금 해가지고 지금 총 8번 8회 완성하는 반이 있어요. 당연히 정규반하고 겹치지 않는 문제로 여기도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로 진행하는데 수능 특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1시부터 5시까지인데 이제 수학이 2시간이고 국어가 2시간이에요. 그래서 수학 2시간이기 때문에 실전 모의를 보진 않을 거고요. 2시간 동안에 정말로 한 단어 문제풀이를 쫙 다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도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할 거라서 1분 주고 풀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애가 좀 한번 빨리 좀 돌렸으면 좋겠다. 국어도 아까 들으셨다시피 지문이 겹치지 않는 걸로 수특수환을 한 바퀴 돌리실 거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8회로 좀 한 번 더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름방학 낮에 스파르타 특강도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약수랑 논술이라는 게요 따로 준비할 필요가 별로 없을 정도로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첨삭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간 안에 푸는 것들 또 대학별 출제 경향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면 그게 이제 수능하고 논술에도 같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서 가늘고 길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